설 연휴 기간 가장 많이 회자됐던 것은 중국 경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세계 경제의 복병으로 꼽혔던 중국 경제, 최근 들어서는 조심스럽게 이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월가와 함께 이 테슬라 투자자들, 거기에 이제 중국 투자자분들 좀 많이 힘드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올해는 중국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볼 수 있을지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설 연휴 기간 동안 미국 증시는 정말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어제는 연준의 피벗 기대감에 힘입어서 나스닥 지수의 경우는 2%대 상승 랠리 이어갔는데요. 오늘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또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설 연휴 기간에 예. 사실 그 세계 증시는 상당히 좀 좋았어요. 오늘 주가가 좀 혼재세를 보이긴 했지만 전체로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데 올해는 이렇게 설 연휴 기간에 증시를 이렇게 돼서 돈을 좀 많이 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올해 들어서 연초에 들어서 굉장히 좀 우울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레이트 리세션, 더 큰 위기가 온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는 올해 홍익호나 저나 이렇게 이런 아주 비관론과 좀 싸워서 우리 그 시청자분이 돈이 많이 벌 수 있게끔 하는데 상당히 노력할 것을 시청자 여러분에 약속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은 그 설 연휴 기간에 미국의 기업들의 4분기, 작년 4분기에 실적 발표가 본격화됐죠. 예. 우리가 이제 4분기 실적에서 두 가지 특징을 하나 갖고 있는데요. 실적 발표될 때 사실 실적의 감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실적치가 그보다 좀 상승하느냐, 요 여부가 굉장히 중시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예. 두 번째는 미국의 그 기업들의 지금까지 나온 실적 보면 경영에 있어서 보면 포지티브 매니지먼트가 아니라 네거티브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데요. 예. 오늘 마이크로소프트도 매출액은 좀 떨어졌지만 예, 맞습니다. 네거티브 매니지먼트다 하는 것은 불확실 시대에 매출을 통해서 하는 것은 항상 매출은 불확실에 노출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매출이 상당히 불확실한 환경에 굉장히 흔들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불확실한 환경에서는 확실하게 가져가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이정 회장께서도 백지 한 장을 아껴라 하는 건 불확실한 시에 확실하게 줄이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작년 그 하반기부터 경기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게 인력을 대량 감축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경기 침체가 아니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마이크로소프트는 매출은 줄었는데 지금 실적은 괜찮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바로 우리가 프로핏, 이유는 매출액 빼기 코스트거든요. 코스트분을 줄여놨으니까 예. 매출액이 줄더라도 코스트를 더 줄였으니까 실적은 좋게 나온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 두 가지 관점인데요. 대체로 보면 지금까지 보면 우리가 S&P의 500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예. 올해 매출액 실적 감소폭이 예상이 2.2%, 기간에 따라서 좀 3%냐 이렇게 차이가 있지만 예.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실적이 그보다 상회하느냐 그러면 어닝 서프라이즈고 하회하면 어닝 쇼크다. 이게 주가의 향방을 결정한다는 것을 시청자님 말씀드렸는데요. 지금까지 발표된 기업 서상영 본부장과 다소 좀 차이가 있습니다는 예. 어느 기업을 넣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67% 정도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해 똑같이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예. 제가 파악한 거 보면 63%가 어닝 서프라이즈다. 그래서 설 연휴 기간에 주가가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빅테크냐 그다음에 경기와 관련된 금융주냐 했을 땐 금융주는 업황에 따라서 주력 업종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증권업을 중시할 때는 IPO, M&A 부진 때문에 굉장히 실적 쇼크를 기록했었고 예. 그다음에 금리 상승기에 은행업을 중심에 했던 것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록했다 하는 금융업이 되는데요. 이번 주 들어서는 빅테크 업종이 본격화로 되죠.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발표했습니다는 사실 그 예상을 워낙 낮게 잡았기 때문에 대체로 보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앞으로 발표되는 기업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매크로 사이드에서는 오늘이죠. 미국 시간으로 오늘 25일에 미국의 그 4분기 성장률이죠. 속보치가 발표되는데 대체로 작년 12월에 2%대는 걸리지 않겠느냐. 만약 그 그레이트 리세션 하시는 분들이
다 나름대로 근거가 있으셔서 말씀하시겠습니다는 예. 마이너스도 이렇게 되지 않느냐 하는데 2%는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데 지금 속보치 발표를 앞두고 한 2.6에서 2.9% 정도 나와서 매크로 사이드에서 받쳐주다 보니까 주가가 비교적 괜찮은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빅테크 업계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선두주자처럼 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좀 좋게 나왔습니다. 네. 앞으로 빅테크 실적 발표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네. 긍정적인 생각도 들고요. 자, 설 연휴 기간 또 다른 관심사는 달러 가치의 약세였습니다. 어느새 보니까 달러 인덱스가 101선까지 떨어졌는데 이 원달러 환율 이러다 1,200원 선까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은 그 킹달러, 갓달러는 작년에 이 용어를 내놓는 사람이 잘못된 겁니다 하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렸는데요. 예. 이제는 킥달러, 갓달러는 용어가 아마 홍영크도 방송을 하시면서 잘 듣지를 못하실 쑥 겁니다. 들어갔죠. 쑥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작년 그 10월 초에 원달러 환율이 1,448원 갈 때 이때 외환위기설에 이게 증시분계설에 민감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달러 투자들은 달러를 잡았고 그다음에 이 방송을 통해서는 오히려 달러를 좀 차익을 실현해 줍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어느 이렇게 전략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명암이 많이 갈렸다 이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는 갓달러, 킹달러라는 용어가 사라지면서 이번 설 연휴 기간에 달러 인덱스가 100일대까지 갔습니다. 아마 조만간 100대도 무너지지 않겠느냐. 지금 오늘 100일대 갔죠? 마감으로 100일대 갔습니다. 조만간 100대 붕괴 얘기하면 아마 이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환율 얘기를 좀 말씀드려야 되지 않냐 생각하는데요. 자연스럽게 원달러 환율도 시청자 여러분한테 많이 보여드리는 1단계, 2단계, 3단계 그 표를 잠시 한번 정 PD가 보여주실 겁니다. 그래서 1단계는 2020년 3월서부터 이렇게 환율이 떨어졌던 국면, 예. 그다음에 2단계는 2021년 1월서부터 1,080원에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갔던 국면. 그래서 작년 10월 초에 1,448원까지 갔죠. 예. 그리고 3단계는 다시 떨어지는 국면.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올해 초까지 원달러 환율이 1,448원에서 지금은 1,230원대 초반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시청자분이 환율이 작년 10월 달에 3단계 진입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냐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같이 달러 운영에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났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달러 인덱스가 조만간 100선을 무너지면 원달러 환율도 지금의 추세 볼 때 1,200원대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1,100원대가 진입이 눈앞에 두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제 그 시기를 올해 3월 내지는 4월 달에 많이들 봤는데요. 예. 경우에 따라서 앞당길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상태에서는 달러 가치가 많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국내 그 이렇게 달러 투자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또 미국 주식보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한국 주식과 중국 주식이 좋다는 것은 똑같은 폭이 올라가더라도 미국의 주식은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니까 똑같은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니까 수익이 좀 감소하는 측면이 있죠. 예, 그렇죠. 그런 것 관련돼서 주식과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환율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달러 약세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또 다른 관심사, 무엇보다 중국 경제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지금 중국 경제를 두고 이 설왕설래가 많은데 사실 기대감이 조금씩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연초에 우리가 동북아 증시가 올해는 괜찮을 것이다. 예. 동북아는 중국과 대만과 한국이다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예상들을 각인해서 중국 얘기를 오랜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제가 심층적으로 분석한 게 작년 공산당 대회 이후에 아마 시간을 갖고 심층적으로 분석한 이후에 처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좀 간단히 좀 스케치해 드릴게요. 중국과 관련돼서 이렇게 크게 경제와 관련해서 인식의 변화가 됐던 것이 작년 10월 15일 날 공산당 대회였죠. 예. 영수제를 갖고 백정명 갖고 백정명에 따라서 권력의 위험을 느낀 시진핑 영수가 결국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 가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인민들의 경제 고통을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기 부양 조치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쭉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많이 들리셨던 것이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 제도를 갔다. 지금은 이제 위드 코로나도 아닌 것 같습니다. 통계 자체도 작지 않으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완전히 위드 코로나보다는 어떤 우리나라에 표현이 보면은 위드 코로나 때는 그래도 그러니까 코로나 환자 수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참고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다 하더라도 좀 이렇게 숫자 자체를 파악하는데요. 지금은 중국이 더 개방적인 것 같습니다. 예. 코로나에 대해서 환자 수도 발표하지 않을 만큼 그래서 이제 위드 코로나보다도 더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개방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이제 최근에 보면 중국과 관련된 리오프닝주 해가지고 중국과 관련돼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주식과 관련돼서 기대감이 많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3월 달에는 전인대에 대해서 12월 달에 그 전인대의 경정책 방향에 대해서 한번 시청자 여러분한테 왜 동북아 증시가 중국이라든가 한국 증시가 떠오를까 하는 측면은 작년 12월 15일에 전인대의 사실상 경제정책 방향을 미리 결정하는 이렇게 경제공작대의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그 대목을 관련해서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정책 목표와 정책 수간에 동일하게 가져가는 팀워크 정리도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중국 인민들의 경제 고통의 한역 총연역이 인플레 목표거든요. 이 목표를 위해서는 위안화 평가 절상을 통해서 인플레를 다른 국가에 수출하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소득 감소 부분을 좀 이렇게 완충시켜서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경기 부양 목표거든요. 아시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통화정책 측면에서 인플레 문제 때문에 금리를 적극적으로 내릴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나 통제권이 있는 경제에서 보면 재정 사이드에서 활용해서 케인즈원의 총수요 진작책을 통해서 경기 부양하는 모습 이런 쪽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플레는 위안화 절상을 통해서 다른 국가에 수출하고 예. 그다음에 경기 부양 목표는 케인즈원의 총수요 관리 정책을 통해서 이렇게 경기를 부양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비록 대출 금리가 동결한다 하더라도 인플레 문제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인플레 잡고 경기 부양 조치하고 이런 것이 최근에 위드 코로나 하면서 리오프닝과 관련돼서 여기에 두 가지 내용이 더 포함되다 보니까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기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에 또 최근 중국 정부를 보면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경기 부양에 적극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진단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대외 정책 측면에서는 미국에 뒤진다는 것 때문에 중국이 경제 정책의 패권 다투는 입장에서는 예. 미국과의 경제를 뒤진다 하면 시진핑 입장에서는 인민들로부터 영수 체제를 유지하는데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네.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에 나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는 사실 작년 공산당 대회 이후에 미중 간 패권 마찰에서 중국이 이렇게 제로 코로나 경제 봉쇄하다 보니까 예. 미국이 밀렸죠. 그렇죠. 그리고 대외 정책 사이드에서 이번에 중국의 대외적인 카드에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을 전부 이렇게 제거했던 이유는 대외 정책 사이드에서 미국의 설리번 패러다임의 사실 정책은 주요한 데 반해서 중국의 대외 정책 담당했던 미국의 유학파들이 제대로 이것을 대응하지 못했다는 인식에 따라서 중국에서 공부했던 사람으로 대외 정책 기조가 바뀌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 과정이 여기에 이제 셀러먼 패러다임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이렇게 경제 분야에서는 네트워크 문제, 이게 이제 인도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연결시키는 문제, 이게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든가 이런 통해서 그런데 이전에 한번 내가 엣지스 라인과 신 엣지스 라인의 차이점을 좀 말씀드렸죠. 예. 그런 식으로 네트워크를 강화시키고 첨단 기술을 우위하는 정책, 까마귀 대 독수리의 싸움 이런 것을 해서 이것이 주요였기 때문에 첨단 기술 전쟁에 있어서는 중국이 뒤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과거 바이든 정부가 이렇게 들어오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오락가락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2027년, 2020년 골드만삭스가 예. 중국에 밀리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저 대외 정책 사이드에서 설리번 패러다임이 주요하는 관계로 중국의 첨단 기업들이 전부 밀려나는 상황에서 30년이 뒤졌다 하는 이런 평가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패권 다툼에 미국에 뒤진다 한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중국이 경기 부양에 나서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경영자는 바뀌긴 하지만 예.
최근에 중국의 첨단 기술과 관련돼서 시진핑이 영수 체제로 가는데 기득권을 갖고 갖는 사람을 몰아내기 위해서 태그래시인데 이조차도 사실상 완화하는 조치, 그래서 첨단 기술을 다시 복원하는 조치, 이런 것이 지금 가미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외적인 위기감에 지금의 중국에서 보면 정책적인 변화가 되고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골드만삭스의 리포트를 해봤는데 올해는 이 중국의 해가 될 것이다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지금 리오프닝으로 중국이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수요도 늘어나고 공급도 늘어나고 이에 따라서 유럽, 아시아 곳곳에서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왔는데 경기 부양은 세계 경제 입장에서도 의미가 참 클 것 같습니다. 네. 골드만삭스가 아니라 예. 사실 한국경제TV에서도 연초에 예, 그렇죠. 동북아 증시가 뛰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너무 외신에 의존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왜 이렇게 세계에서 이렇게 보는 시각을 이렇게 최근에 희망적인 속도로 이렇게 변하면 결과적으로 보면 골드만삭스와 JP 모건 간에 서로 중국을 보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을 다 이유를 봐야 되거든요. 골드만삭스는 중국의 투자 비중이 높습니다. JP 모건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예.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골드만삭스는 중국에 대해서 좋게 보는 거고 반면에 JP 모건은 나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한국경제TV 것처럼 제3자 이해관계가 없는 이렇게 3자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시청자들이 판단하시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중국에 대해서 희망을 많이 던져주는 것은 바로 중국이 시진핑 체제가 많은 부분에서 경제 운영 계획이 좀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짧은 순간에 예. 그걸 한번 같이 정피디랑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공산당 대회 이전까지 영수 체제를 꾸기 위해서는 사실 개방 이후에 시장 경제 체제를 가다가 공산당 대 영수 체제를 거기에서 폐쇄 경제 봉쇄 체제로 갔죠. 그리고 이제 다시 지금 상태에서는 좀 열어두는 체제로 가는 거죠. 시장 경제로 복귀하는 게 아닌데 아직 확실하게 복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정책 사이드에서 보면 개방 경제를 하다가 폐쇄 경제 체제였죠. 이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전부 개방의 맛을 보고 자유의 맛을 봤는데 거기에 폐쇄하고 봉쇄하다 보니까 백정묘로 가서 본인 자신 시진핑이 위협을 당하기 때문에 예. 권력의 위협에 다시 좀 열어놓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개방 경제에서 지금 미국 자본이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다. 나중에 통계를 갖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제 강요도 지금은 미국의 유학파와 국수 체제가 서로 혼합하는 양식을 지금 취하고 있다. 예. 공산당 공산당 대회 때는 국수 체제를 갖다가 중국에서 공부하는 사람 하다가 이게 좀 외부와 격리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 유학파 적극적으로 이렇게 혼합하는 이런 양태를 보기 때문에 사실 중국에 대해서 긍정적 시각으로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대해서 성장률이 좀 좋게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올해 성장률을 보면 작년에 3%를 턱걸이 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IMF의 같은 게는 올해 중국 경제에 대해서 4.4% 정도 보고 그다음에 사실 글로벌 인베스트 뱅크들의 평균 수준은 4.6% 보고 그다음에 중국 내부 기관은 6%까지 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경제 성장률이 작년 말에 그레이트 리서치를 얘기하고 더 큰 위기가 오는 사람에 비해서 성장률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세계 경제 입장에선 중국이 좀 끌어올리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기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중국 경제가 회복된다면은 인플레이션이 좀 심해지지 않을까, 자극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그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고 예. 제가 한번 이것을 가지고 한 20분 정도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이낸셜 타임스의 무디스에서 보면 예. 세계 인플레는 분명히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미국도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미국도 지금 확실히 잡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선진국 대부분 잡히는 것 같습니다. 예. 캐나다라든가 이런 데는 금리를 동결할 정도로 지금 잡히고 있는 상황이죠. 신흥국도 문제가 심했던 짐바브웨라든가 이런 거 빼고요. 예. 브라질이라든가 멕시코도 확실히 잡히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도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의 경제 회복이 세계 인플레에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중국의 경기 회복이 앞서 말씀드린 케인지언의 총수요 방식, 진작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인플레가 좀 어렵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이 이제 가뜩이나 지금 어렵게 잡혔는데 중국이 경기 회복에서 케인즈한 진작에서 물가가 세계 공장에서 물가가 오르면 아무래도 인플레 수출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세계 인플레의 재점화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이 제로 코로나 시대 경제 예. 봉쇄 조치에서 중국 가게들이 지금 현금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요. 이걸 봉쇄 조치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우리 돈으로 보면 889조 정도 되는데요. 이게 자 위드 코로나 하면서 풀어주니까 보복 소비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죠. 보복 소비 이런 부분이 인플레를 증대시켜서 다른 국가에 이렇게 수출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세계 인플레의 폭발적 재점화를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아무튼 간에 중국에 이렇게 보면 지금 다보스 포럼에서도 이렇게 게오르그 IMF 총재라든가 그다음에 ECB의 라가르드 총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어렵게 잡고 있는 이 중국이 인플레 수출하면 사실 그 세계 각국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다시 올릴 수가 있는 입장이거든요. 예. 증시정책이 불안정이 되겠죠. 이런 측면이 지금 향후와 관련해서 중요한 대목으로 중국 관련돼서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분위기를 바꿔서 좀 긍정적인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월가와의 빅테크 투자자분들 참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중국 경제에 따라서 앞으로 좀 상황이 개선될 수 있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네요. 네, 빅테크 업종들이 오늘 기업 실적이 발표합니다는 예.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빅테크라든가 테슬라 입장에서는 양대 악재로 굉장히 어려웠죠. 예, 그렇죠. 그걸 계속해서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얘기했던 것이 바로 사실 투자자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기여했다. 한국경제TV가 기여했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예. 70% 정도 폭락하는 문제를 자구 자사에 테슬라 관련된 ETF 상품이라든가 있는 것 같고 사실 그것을 테슬라를 우호적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 하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TV를 통해서는 70% 정도 떨어지는 상태에서 미리미리 접어졌던 거거든요. 그게 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작년에는 인플레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니까 빅테크 업종들이 아무래도 가장 어렵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달러 강세다 보니까 해외에서 달러 강세면 수익을 악화시키는 요인이죠. 그다음에 사실 그 중국의 경제 봉쇄 조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양대 악재 때문에 작년에 빅테크라든가 테슬라 업종이 어려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올해는 어떻게 될까? 이 양대 업종이 좀 풀릴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그 금리 인상 부분, 강달러 부분은 지금 아시게 피보 때문에 약달러로 좀 전환된 상태에서 빅테크 업종이라든가 이 테슬라의 기업 수익이 좀 개선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초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홍 앵커께서 밝게 보는 거냐 아니면 작년에 어렵게 했으니까 예, 그렇죠. 70% 폭락하는 과정에서 그 잘 진단해 드렸으니까 올해 들어서는 서학개미 분들이 미리 팔았으면 그 손실분을 보존한 상태에서 한국경제TV에 고맙다고 말씀드렸을 거고 예. 그다음에 일부 증권사들이 테슬라 관련해서 줄기차게 매수했으면 70% 정도 폭락하는 것에서 어려움이 당하기 때문에 그 증권사들은 상당히 어렵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그분들도 다 증권사에 이렇게 영업에서 어려움이 돼 있으니까 그분들을 좀 이렇게 손실을 좀 보존하는 측면에서 올해 들어서는 테슬라에 대해서 이렇게 밝게 보는 게 아니라 밝은 측면만 갖고 시청자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예, 그렇죠. 홍익과랑 의견이 이렇게 약간 엇갈려서 제가 다시 한번 보는데요. 예. 지금 상태에서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110달러 정도 되는 상태로 분명히 기술적 지표에서는 저가 매력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당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일론 머스크의 일탈행위만 없다면 사실 올해 들어서는 테슬라가 밝은 뉴스만 전해준다면 예.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올해 들어서 그런 측면으로 일론 머스크의 기본에 충실한 자기 행위만 자기의 사업만 되면 사실 우리 서학개인 분들이 많이 돈을 벌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말씀을 바로 이어서 끝으로 투자자분들은 그러면 올해 어디서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네, 연초에 그 진단에 마찬가지로 동부가 증시가 괜찮습니다. 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환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동부가 내용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그 1월 25일까지 진행되는 상황을 볼 때에는 그레이트 리세션 더 큰 위기가 온다 이런 것보다는 상당히 분위기가 좀 괜찮다 이렇게 됐습니다. 다만 한 가지 중국은 통제 경제입니다. 언제든지 또 이렇게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그 옆에 있어서는 지금의 경기 회복세 중국에 대해서 좋은 모습이 전개되는 부분에 대해서 월스턴 가짜 세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시청자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 위기요인과 기회요인을 다 같이 해서 항상 목표 승인만 되면은 차익을 실현해서 또 다른 상황, 또 다른 상황을 가시는 것이 더 좋은 이렇게 여건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최근 리오프닝으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중국 경제를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차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